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법무법인 린의 웨비나 금융 AI와 이후 도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AI 산업센터장을 맡고 있는 제가 하고, 토론은 법무법인 린의 두 분의 출중한 변호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구태현 변호사님, 이 태가 아마 테크놀로지의 태자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위를 매기면 기분 나빠하실 정도의 탁월한 테크놀로지 로이시고요. 김채연 변호사님은 은행의 법무실장으로 오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은행 법무에 대해서 아는 체 했다가는 아주 야단 맞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두 분 토론자분께서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 AI와 이후 돌아 이렇게 정했고요. 사실 금융 AI라는 단어는 우리 AI입니다. 나중에 용어의 정의부터 AI를 써서 당연히 이제 사업자의 의무로 보안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고 그 보안에 대한 금융 쪽의 특별법이 이제 EU 도라입니다. 디지털 아퍼레이셔널 리질리언스 액트 그래서 보건력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건데 우리가 금융기관들이 망분리의 완화라는 이제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기 때문에 EU 도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작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AI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6개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세션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세션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본 금융 AI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은 고영향, 우리 이제 고위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고영향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슈 그래서 이걸 차별적 데이터 혹은 민감한 데이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법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해서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한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적어봤고요. 기본법 2조 4호에 보게 되면 고영향 주의조를 내렸는데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 이 개인의 보호법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니까 뭐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무슨 민주주의라든가 무슨 뭐 공공의 안녕 질서 뭐 이런 거 아니고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개념이 고영향 AI에 대한 이제 규제 체계의 시작입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은 금융 분야 그래서 10개의 고영향 AI 영역 중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 이유가 사목 자체는 특별법이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항목들은 특별법을 개별법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영역은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대출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곧 앞형이거든요. 그 채용, 대출심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은 이제 금융 AI와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뺐습니다만은 채용이라는 것도 사실 EU AI법에 보게 되면은 리크루트먼트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워커스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도 있고 셀프 임플로이먼트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냥 채용이라는 단어만 하나 갖고 왔는데 인사관리 전반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뭐 노무관리, 인사관리, 성과평가 전부 다 AI를 쓸 경우에 고위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채용만 다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대출심사라는 단어는 EU AI법에 없습니다. 이후 AI 진영평 단어가 있어서 진영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개념들이죠. 그때 AI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적용 범위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론을 필 수밖에 없어갖고 제가 이걸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이쪽에도 해석론을 적었는데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식하는 게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또는 평가에 수식이 되는 게 아니고 권리 의무 관계에 수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제가 좀 딱딱한 얘기를 드리나 하면은 이 해석론에서 오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AI를 보조적인 도구나 참고용 자료로 쓰면은 상관없지 않겠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 자체는 AI의 사용 용도, 양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고위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intended purpose라고 얘기하잖아요. intended purpose에 따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수식하는 단어지 뒤에 있는 판단 평가에 수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영향 AI를 활용할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4조 일본식 단어긴 한데 뭐 책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위험 관리 방안 거기엔 당연히 사이버 보안이 이제 들어가고 사람의 관리 감독 의무가 들어가죠. 35조의 기본권 영향평가 실시 이렇게 돼 있고 가끔 이제 그 소개하는 자료들에 보게 되면 설명 요구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자율적인 규제고 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협조 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성, 신뢰성 얘기가 있습니다. 딱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있는 대출 심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륙법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얘기들인데 특정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뭐 그냥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금융사가 다 포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보험 만기가 되기 전에 그걸 해갖고 한 70조 원 정도가 보험사가 그렇게 약관 대출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증권사가 요새 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자기 자본으로부터 신용공여 받는 거 전부 다 대출심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게 대출심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EU에서 의뢰 이제 질문 나오고 컨설팅하는 고액자산가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짜져가지고 자산 관리해 줄 때 AI를 써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시스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대출심사 받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면 해당이 되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금융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 짜주는 거는 일단 해석론상 제외도 없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왜 이게 대출 심사를 썼을까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라고 돼 있죠. 개인이니까 기관 투자자, 기업 신용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이 심사를 할 경우에 AI 썼을 경우에 걸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인 개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해석론상으로 잘 봐야 될 게 권리 의무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신청했으면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그게 내 돈이고 내 권리가 되는 거지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치, expected interest는 권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다음 의문이 그럼 권리 의무 관계가 언제 발생하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데이터를 쓰냐라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이나 민감한 데이터를 쓰게 되면 기본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 꼭지가 중대한 영향이라는 건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친절하게 보조적 절차에만 사용할 경우에는 뭐 해당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담 접수는 사실 판단 평가와는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을 실행까지 하게 된다면 사람의 휴먼 오버사이트라는 그것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동 매매 시스템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그래갖고 로봇과 AI를 써가지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자산 관리를 해주는 것에 사실 이게 신용평가를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신용평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대출심사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자산가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출을 받아갖고 나갈 경우에는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별적 또는 민감한 데이터라고 돼 있는 건데 그 법적 근거 밑에 적어봤습니다. 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이 가이드라인에 이제 친절하게 아주 설명이 돼 있는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차별적 정보의 성별, 학력, 장애, 출신 지역, 민감 정보, 사상, 신념, 정당 가입, 건강, 성생활. 그래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민감한 정보, 민감한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상 성별, 국적 뭐 이런 거 조회하지 말라고 돼 있어도 차별적 정보나 민감 정보 이거는 항상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레이 에어리어가 발생할 수 있죠. 신용 연체 기록을 조회하는 거 이건 신용 평가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데 신용 연체 기록은 그러면 민감한 데이터인가? 내가 예전에 신용 불량자가 됐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신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기록을 뒤져내는 거는 그럼 어떨까? 이거는 민감한 데이터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연금보험 상품에서의 건강, 수명 등의 데이터 활용은 이 민감정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딱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프로파일링을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해줄 때에 수동매매 시스템을 쓰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인적 정보, 민감한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요거는 고영향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 금융위가 작년에 개정한 7개 원칙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AI 사용하는 건데 요 금융안에 대한 것도 있고 신의성실 원칙 그래서 모든 AI 활용할 경우에는 활용 사실을 고지하라, 사전 고지하라라고 AI 기본법과 발을 맞춰 갖고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신뢰성도 있고 보안성도 있고 요 네 개 빨간 글씨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성에 제가 EU 도라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금융위가 EU 도라 및 NIS2와 연계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가이드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좀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를 원래의 EU AI법의 NX3를 보게 되면은 Essential Private Service와 Essential Public Service and Benefits이라는 단어를 쓰고 거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AI를 사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문으로 약간 확장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록 게이트웨이는 신용도, 신용점수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던 증권사의 주식 투자, 이거는 필수적 민간 서비스라고 보고 가능한데 우리는 대출 심사라는 단어만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아까 제가 복잡하게 해석론을 좀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EU AI법은 이제 생명 및 건강보험 서비스 그래서 이걸 보험 평가, 보험료 산정을 추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핵심 쟁점에 제가 적은 것처럼 증권사 AI 주식 매매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 학습시켰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렸고 이유는 신용 평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가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다도 어떻게 AI를 학습시켜가지고 썼는가라는 절차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EU AI법에는 이용 목적 중심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용 용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조금 사용했느냐 많이 사용했느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능 혼재 시 규제 대상이 어려워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능 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디커플링 얘기를 해서 신용이라는 단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다른 단계를 분리해가지고 AI를 아주 좁게 사용하겠다라고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출 심사니까 이게 업무 중심으로 어떻게 쪼개 그럼 휴먼 오버사이트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고영향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사이버 보안으로 들어갈까요? 거기에는 이제 이유법에 보게 되면 구조가 기본적인 조문이고요. 그 기본적인 조문의 키워드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고, 이거 사업자가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조가 이제 사이버 보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AI의 특유한 사이버 보안의 이제 요구 사항들은 데이터나 모델 오염 방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15조의 얘기들 그리고 구조인데, 이 양자의 관계는 사실 19조가 엄브렐라고요. 엄브렐라의 예시가 15조. 그리고 기본권 영향평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이버 보안의 문제도 발생하고 당연히 위험관리 시스템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게 되겠죠. 특화된 사이버 위험은 이제 데이터 포이즈닝, 모델 포이즈닝, 그다음에 모델 이베이전이라는 단어로 이제 AI에 특화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하고 비교한 건데요. 우리는 14조 고영향 사업자의 책무 규정이라고 돼 있고 보통 이제 안전성, 신뢰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범용, 제너럴 퍼포스 AI를 따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죠. EU AI법은 이제 챗 GPT 충격 이후에 이거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31조인가요? 거기에 우리 투명성 확보 의무에 보게 되면은 최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영향이든 생성형 AI든 어떤 표시나 사전 구제를 하자라는 개념이고 EU AI법은 빨간 글씨로 적었는데요. 트랜스페런스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한 생성형 AI가 딥페이크 같은 거를 하지 못하게끔 표시하라라는 그런 얘기의 트랜스페런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위험 AI 프로바이더하고 이용 사업자로 우리가 번역하는 디플로이어의 관계에 있어서 기술적인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했는가라는 투명성을 디플로이한테 알려줘야지만 얘가 기본권 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다 의무 규정인데 우리는 기본권 영향평가부터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 양 사업자들 간의 관계도 자발적인 협력 관계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법규적 성질을 갖고 강제성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웃토라로 들어가 볼까요? 보건력이라고 돼 있고 그게 이제 키워드는 ICT 위험관리 체제죠. 그러니까 ICT 위험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게끔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특별법이 이후 도라입니다. 적용 대상은 21개 금융 엔터티라서 핀테크 서비스까지 다 포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윤 내 금융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요 얘기는 글로벌 이제 공급망 확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퀘스천 앤 앤서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현지 법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브랜치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결국 본사, 서울에 있는 본점한테까지 불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도 IT, ICT 제3자 서비스 제공자라는 캐테고리로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력한 그러니까 강력하다는 게 뭐냐면은 보험이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통일적인 법조라기 때문에 단일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단일화된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상에 대해서 첫 번째 ICT 위험관리 체제에 처음에 전략, 정책, 절차, 툴 통합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열간 이유는 이게
단순히 ICT 위험 관리 체제라는 게 기술적인 투자 사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직 내 가버넌스, 그다음에 스트래티지에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바디라고 되어 있는 경영진 책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주를 줬으니까 외주 받은 사람들의 책임 혹은 기술 돌리지 못하고 최고 경영진의 책임으로 되게끔 돼 있고 심지어는 그 경영진 매니지먼트 바디의 데피니션이 경영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력 테스트가 있고 보건력 테스트는 3년 주기 의무화를 해가지고 위협 기반 칩 테스트에서 와이트 피커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가상 연습을 하게끔 한 겁니다. 그다음에 ICT 제3자 위험 관리는 공급망 전체로 하게 돼 있으니까 계약 필수 조항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후에 진출했을 때의 지점과 본점과 본점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꽤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해서 적어본 겁니다. 도라, 그다음에 NIS,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CRA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번 보죠. 이 도라의 R은 뭐 리질리언스고 그다음에 CRA 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이 일회성으로 막는 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시스템 전체의 복원력, 빨리 회복을 시킬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고 도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NIS2라고 되어 있는 게 2022년이죠. 2022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건데 이게 필수적인 엔터티냐 임포턴트 엔터티냐에 따라 가지고 요구 수준하고 강도를 좀 달리했어요. 그렇지만 공통된 거는 밑에 보시다시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CRA는 2024년부터 발효가 돼갖고 내년 12월 되면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 범위를 제각까지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사이버 보안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무를 부과하겠다. 아예 원천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설계가 된 제품을 만들게끔 하는 겁니다. 그 Secure by Design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SBOM이라고 해서 자재 명세서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급업자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게끔 돼서 보안이 뚫렸을 경우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가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과대 AI법에도 아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모든 사이버 보안의 어떤 특별법이다. 이런 개념으로 베풀었고 그만큼 상세한 거죠. 소프트웨어 하드 제품에 대해서는 CRA 그다음에 인프라가 연계가 되면 NIS2 가버넌스 뭐 이런 식으로 이 법들이 촘촘하게 그물처럼 만들었습니다. Q&A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본점하고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서브시디어리니까 독립된 법인격을 가졌죠. 이게 우리 본점이 개발한 대출심사 시스템, 아까 고영향이라는 단어 써갖고 대출심사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럴 경우에 이외에 법 도란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대출심사는 사실 신용평가는 안 해요. 그래서 한국 거를 썼다고 할지라도 EU 내에서 사용이 돼버리면 이게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 영역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고 AI 시스템이 규제받게 되고 그래서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EU 도라는 서브시디어리는 오소라이즈드 된 거니까 도라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 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서 이제 공급망 규제 적용이 돼 갖고 한국도 직접적인 이제 불똥이 뛰게 되는 거죠. 브랜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브랜치는 도라인 경우에는 여기저기 테토리얼 F입니다. 그래서 도라의 직접 적용은 아닌데 실질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사실상 도라를 준수하지 않으면 비즈니스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은 어떻게 된 걸 굳이 썼나 하면 오피스도 역시 오소라이즈드 엔터티가 아닌데 이 솔번시 2라는 디렉티브가 있어가지고 도라를 준수하게끔 아예 규정이 있어요. 41조가. 그래서 도라가 이걸 통해 갖고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법이 법을 끌어당겨가지고 적용되게 되니까 이건 조금 더 근거가 명확해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안 그래서 정리하는 단계로 갑니다. 첫 번째 있는 상호 연관성인데요. 아마 팔로업 하시면서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EU AI법은 이제 15조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건 전 수명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주기 전반에 개발하고서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정확성, 경고성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화된 AI 위협 대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EU 도라는 이 모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망 시스템 전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 전체가 망가지지 않게끔 피해 없게 하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좀 스케일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Operational Resilience라는 단어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CT 리스크 및 침투를 하라라고 정기적으로 의무 사항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AI법이 요구하는 AI 모델 특화 보안 요건도 결국은 도라를 준수하게 되면 그 안에 집어넣어갖고 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용 AI 활용 시의 법적 의미라는 거는 이게 이제 EU법에는 25조에는 프로바이더가 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어갖고 그게 쟁점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범용이라는 거는 제너럴 퍼포스니까 결국 응용해갖고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법 25조에 따르면은 범용 AI를 사용 목적, 인텐디드 퍼포스를 바꿔가지고 특화된 목적으로 변형하게 되면 그 변형한 사업자는 프로바이더가 됩니다. 모델 제공자로 격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용도를 바꿀 때, 인텐디드 퍼포스를 바꿀 때,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 본사가 프로바이더가 되고 EU 지점은 디플로이어가 돼갖고 역할에 따른 의무 그 차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얘기는 그래서 본사 리스크 지점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오소라이즈드 된 엔터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점에 불똥이 띄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점에 망에서의 어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지점의 영업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이게 지점에서는 자료권 같은 것도 좀 완화되니까 지점을 선호하게 되죠. 금융기관은. 그러다 보니까 ICT망도 본사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가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얘기 나오는데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제작성해서 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지원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다, 수평적인 대등 관계다, 계약 관계다라고 명확하게 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수적인 거가 되겠고요. 이제 책무 구조도라는 용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금융위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에 따라 갖고 명확하게 책임 범위를 정하자라는 건데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갖고 우리도 기술직이나 하위직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없겠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우리 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EU 지점의 전용 트랙, 그래서 전략적 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저희 ICT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자립도를 향상시킬 건가, 자립도를 높일 건가, 뭐 디커플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점용 별도의 보안 정책 및 설비 투자를 조금 더 한다면 인프라까지 하면 어떻겠냐. 아마 그렇게 되면 현지 법인으로 가는 게 투자하는 게 있으니까 더 유리한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망분리 완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금융에서의 물리적 망분리 거가 이제 논리적 분리로 가게 된 이제 과도기입니다. 내년 정도 돼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는 1월 달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금감원의 시행 세칙이 개정이 돼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내에서 우리가 쓰는 MS 오피스 파일, 오피스를 쓸 수 있고 AI 쓸 수 있습니다. 보안에 관련돼서 이제 제일 엄브렐라 같은 고시를 운영하고 있는 게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제로 트러스트 대로 그래갖고 3단계로 망을 분리해가지고 다 물리적 망분리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망분리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방향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영국과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식의 구분해 갖고 망분리를 하고 있는데 90% 정도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0% 정도만 보안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다변화됐다라는 게 AI도 쓰게 되고 물리적인 망분리도 완화되고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따로 쌓고서 출입문을 따로 냈던 것이 출입문을 통하게 하고 이제 신분증 검사하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서 리스크 유입 경로가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뭐 AI, 사스, 뭐 클라우드 확대 등으로 인한 신규 리스크가 대두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하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회복시킬 건가, 빨리 복원을 시킬 건가, 그리고 AI도 그런 이제 위험 변수 중에 하나가 됐다. 그래서 EU 도라와 CRA 뭐 이런 정도의 투자와 관심을 기울일 정도가 되지 않았겠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분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볼까요? 저는 이런 이제 법령이 적용되고 시행될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EU 도라의 법적 효력과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의 적용 대상은 유럽에 설립된 금융 엔터티와 이 금융 엔터티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사업자입니다. 국내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은 도라의 직접 적용 대상, 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 서비스라면 법률 조항으로 도라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은행과 거래하는 국내 은행은 유럽은행의 관리 차원에서 도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은행이 유럽의 은행과 판거래 계약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도라 규정에서는 중요하거나 중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실사와 모니터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행이 국내 은행과의 거래를 자신의 중요 업무로 분류한다면 국내 은행에 대해서는 도라의 요구를 반영한 기술적 세부 정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거래 계약이나 이스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면서 국내를 평가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국내 은행이 한국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라 하더라도 유럽은행은 자신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약에 추가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협상력이 있다면 국내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도라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님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럽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의 데이터 보호와 복구, 엑시트 전략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은행들에게 도라는 유럽은행과의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품질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라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보건력을 갖추어서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현대 금융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금융 AI 솔루션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시행되던 물리적 망분리 정책이 변경되어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융 AI 솔루션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권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차등화된 그 규제를 적용하게 되죠. 금융기관의 경우에 채용과 대출 심사 등 분야가 고영향 인공지능 분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국의 AI 규제를 살펴보면 그 AI 규제가 세밀하게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긴 한데 이게 AI 기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세밀하게 문화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금융 AI 솔루션이 사용된다면 AI 기본법과 각국에서 요구하는 AI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역의 적용 규정과 상관없이 사실상 디지털 AI 규범이 국경을 넘어서 상호 교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에서 디지털 운영 리스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금융 규제가 주로 재무적 건전성에 집중되었다면 현대의 규제는 어떠한 디지털 충격에도 금융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역량, 즉 디지털 보건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7대 원칙을 통해서 EU의 도라의 내용과 유사하게 디지털 운영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내은행도 유럽은행의 파트너로서 도라에서 요구하는 ICT 리스크 관리, 사고 보고, 보건력 테스트 등의 조건과 동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의 대전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은 최고 정보 책임자나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책임 영역이었다면 도라는 최상의 의사결정 기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ICT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최신의 사이버 위협 동향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규모 ICT 장애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관리를 넘어서서 실제 위협 기반 침투 테스트와 재난 복구 훈련이 필요합니다. 도라이 규정에 따라서 경영진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업무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기술적인 이슈가 아닌 법률적, 경영적 리스크임을 분명히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사회에 대한 그 내부 통제 책임을 부과하고 책무 구조도를 도입해 오고 있는데 도라에서 강조하는 이 거버넌스 강화와 일목상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ICT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글로벌 공통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서 분절화된 규제가 아닌 통합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도라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아울러 통합적으로 시스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 사이에 미리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이 ICT 기업에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 약정을 미리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통합적 방식의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의 금융기관도 그 분절화된 내부 통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감독기관, 그 다른 금융기관, 그리고 ICT 기업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지해서 통합적 방식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이 긴밀해졌고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위협과 그 시스템 장애가 금융 안전성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부각되기도 했고요. 이런 금융 환경 속에서 유럽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ICT 기업들은 이 EU 도라에서 요구하는 계약 조건과 보안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의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게도 동일한 시스템이 사용될 것이므로 도라가 제시한 디지털 보건력이라는 개념은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7대 원칙에서 도라와 유사한 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이 고객의 자산과 데이터를 견고하게 지켜내는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기술적 보건력을 넘어서 조직 문화 전체를 보안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린의 AI 전문 그룹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굉장히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제품 또는 서비스로 또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EU에 진출을 하고 최소한 지점 설치까지 돼 있는 금융회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EU의 도라 법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 또 우리나라 고영향 AI 규제 중심의 AI 기본법과 어떻게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저는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정의된 바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EU AI 액트가 고 AI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고영향이라는 정의를 도입했는데요. 이것이 충분히 논의된 것이 아니고 재작년 12월 29일인가요? 법 통과 직전에 한 국회의원이 대안으로 발의한 법안을 통합 대안으로 통과시키면서 급히 도입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법까지 이루어진인데요. 당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았던 AI 기본법의 심의 상황을 돌파한 묘수로 자축하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보면 법률적 용어로서는 특히 글로벌하게 민감한 AI 패권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AI 주권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 고영향 AI 정의가 불명확하다 보니 이 모호한가 EU 기준을 무방비로 불러들이고 결국 국내 규제 실효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 AI를 고영향 AI로 아예 법문에 적혀 있고 이미 가이드라인에도 그 적고 있는데, 대출 심사라는 것이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한 정의도 없이 그냥 대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금융 6대 업권 중에 대출 내지 신용 공여를 취급하지 않는 업권은 사실 없거든요. 보험부터 증권,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신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금융 서비스, 금융 상품 모두에 이 AI 기본법에 고영향 AI가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출이란 것은 프로세스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 동의를 거쳐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신용 점수를 받아오고 금융기관별로 나름의 여러 가지 평가 모델을 거쳐서 일단 여신 한도와 이자율이 적용되고 이를 바로 고객에 통지만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에서 대출 심사가 AI를 활용하게 되면 고영향 A라고 하는 우리 기준은 결국 고영향 AI에 따른 여러 가지 책무, 대표적으로 영향 평가와 그 관리 체계, 그리고 이 서비스가 개편될 때마다 다시 영향 평가를 받게 되는 굉장히 고비용 규제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사들에게는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됐지만, 스타트업들에게는 이제 과도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이 핀테크들 포함한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요. EU AI 액트와 도라의 운영 요건이 상당히 중복적인 것이라서, 특히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오염, 그다음에 모델 이베이전 등 AI 특화 위협에 대해서 이 도라 단독적으로 대응이 충분한지, 즉 이 도라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될지는 아직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 기준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적용을 자처하는 순간 규제 당국은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EU의 기준이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상 모호한 정의, 그리고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AI 기준 따라서 독자적 기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EU 기준을 가져다 쓰게 되면 그게 높은 수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례가 지금 자율주행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UNEC라는 자동차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EU가 올해 6월 안에 UNEC 기준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때 자율주행 기준이 개정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준이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래서 국내에서 별도의 자율주행 기준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테슬라의 FSD 이 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현상도 금융 AI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두 번째 쟁점은 이 도라의 역외 적용 규정의 부적절성인데요. 구체적인 적용 조항을 마련해 놓지 않고 이외 지점이 있기만 하면 한국 본 전체의 ICT 거버넌스를 사실상 통제하게 되는 구조인데,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될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명확성이나 비례성, 또 국제법적인 정합성이 있는지 모두 의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GDPR이 3조의 역외 적용을 명시한 거에 비해서 도라는 해당 조항이 없는데, CRD, 자본요건 지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회적인 규제인데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서 많은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요. 한편 이후에 지점 하나를 이유로 한국 본점 전체 ICT 규제에 도라가 적용됨으로써 규제 목적 대비해서 과도한 부담을 금융회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성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고요. EU 감독 당국인 ESA가 ICT 관련해서 제3자를 직접 감독하게 되면, 즉 한국에서 이 수탁업체라고 할 수 있죠. 외부 주문이 금융회사에서 발생했을 때 외주업체들입니다. 이 외주업체들까지 감독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에서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또는 제3 공급자들, AI 같은 사스 공급자들까지 모두 이 감독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기술 표준이나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할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금융당국이 재작년 말에 발표하고 작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망분리 완화인데요. 초기에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망분리 완화를 통해 외부 AI 등 사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규정을 개정해서 이제는 사스 방식의 AI는 혁신금융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약 20년 만에 사스라는 외주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쓸 수 있게 해준 것은 금융회사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긴 하는데요. 한편 이 도라와 관련해서 보면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후의 규제를 불러들이는 상황에서 굉장히 트리거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사스에서 망분리 예외로 AI 사용을 인정하다 보니 도라의 제3자 리스크 관리 의무가 적용되게 되고 아직 국내 규제 완화로 인한 금융회사의 변화 관리가 아직 돼 있지 않고 또 새로운 안전 기준 등이 마련되거나 또는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EU 규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EU의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돼 있으니 그것이 일종의 중요한 참고 근거점이 되는 거죠. 그런 규제 역설이 지금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망분리를 우리 정부가 국가도 그 NIC2라는 국가 보안 기준의 변화를 발표했는데 제로 트러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방식의 기준을 공고하면서도 도로에 있는 물리적 보안 요구, 데이터 센터 접근 통제 등등과의 어떤 충돌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규제 당국의 해설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금융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임은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포지티브 규제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생성형 AI 환경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AI 자체가 급히 변화되고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전에 규제해 놓고 나머지는 불허하고 규제된 것만 허용한다는 방식으로는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게 돼서 네거티브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즉 규제되는 것만을 계속 추가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근데 아직은 금융산업의 보안 규제 등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네거티브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분리를 완화하는 것은 자칫 금융회사에는 사고 시에 무한의 책임만 지워지고 또 사고 이전에도 EU 규제가 굉장히 세밀하고 규제가 엄격한데 그것을 EU의 지점 하나만 있게 돼도 전사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이런 삼중고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유 규제와 의료 규제 좀 규제 적합성과 적절성 관점에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발제자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됐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AI 기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다뤘던 금융 AI뿐만 아니라 각 개별 영역에서 관련된 법들을 이제 어떻게 바꿔서 정합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마다 이제 관할법도 다 다르고 신도가 다 다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빠른 속도를 내 갖고 좀 정합성 있게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EU 도라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AI 기본법에는 대출 심사라는 아주 좁은 통로 하나만 뚫었지만 사실 보안이라는 측면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바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이러하게 조직 개편이라든가 투자에 있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어떤 빠른 속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방향 제시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와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 이메일을 제 마지막에 띄워드렸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주신 AI 그룹 우태현 변호사님이 그룹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 별로 준비하지도 않고 했는데 어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본 게임을 해달라고 피드백을 주시면은 다음에는 또 본 게임으로도 준비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